교제한 지 3년. 나는 윤재현이 그저 성실하고 본분만 아는 평범한 공무원인 줄 알았다. 그는 내게 먼저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저 가끔 한숨을 쉬며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약값이 또 올랐네 라고 흘리듯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먼저 나서서 도와줄까 몇 번이나 물어보았었다. 하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으며 우리 결혼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다. 나는 그 당시에 그가 참 자존심 있고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내가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으로 자동차를 계약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차를 샀다는 내 말에 그의 얼굴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 돈, 원래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마음대로 써, 약속? 누구랑 한 약속인데? 나는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두연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너, 그 5천만 원을 다 썼다고?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기 직전이었던 한수빈은 갓 출고된 새하얀 SUV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아직 새 가죽 냄새가 났고 계기판의 보호 필름도 채 뜯지 않은 상태였다. 전시장 박통유리 창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반사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 후에 판교에서 퇴근하고 예비 신랑 윤재현을 픽업하러 갈 때 한강변을 따라 조금 돌아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탈까 즐거운 상상을 하던 참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예비 신랑 윤재현의 숨소리가 한 번, 또 한 번 거칠어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한수빈은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직 옅은 미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재현아, 내가 방금 차 사진 보냈는데 봤어? 앞으로는 내가 너 퇴근할 때 데리러 갈게. 내 말에 대답부터 해. 그 5천만 원. 내가 다 쓴 거 맞아. 예비 신랑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걱정하는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누군가 돈을 훔쳐간 것을 알아챈 사람처럼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한수빈은 조수석에 놓인 차량 구매 계약 서류를 흘끗 내려다보았다. 구매자란에는 그녀의 이름 3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준비하라고 주신 돈이잖아. 그녀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내 차 산 게 왜? 결혼하고 나면 나도 출퇴근해야 하고 시댁 갈 때도 차가 있으면 편하잖아.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은 몇 초였다. 전시장 안에서 딜러가 차 옆을 지나갈 때 하이힐 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또각 소리가 한수빈의 귀에 들릴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긴 몇 초이기도 했다. 예비 신랑이 지금 감정을 추스르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불현듯 깨닫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니까. 마침내 윤재현이 입을 열었다. 바닥에 깔린 듯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였다. 그 돈, 원래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마음대로 써?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던 한수빈의 손가락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약속, 그녀는 전면 유리창에 붙어있는 투명한 보호 필름을 멍하니 응시했다. 누구랑 한 약속인데? 수빈아, 너 모르는 척하지 마. 윤재현은 옆에 누가 듣기라도 할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억양이었다. 우리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사시는 전셋집도 내년이면 만기잖아. 장인 장모님이 너한테 5천만 원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 결혼하면 그건 이제 우리 집 돈인 거야?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급한 게 부모님 노후랑 머무실 집 문제라고. 한수빈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3년 전 윤재현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남의 어느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소개를 시켜준 지인은 상대방이 구청 공무원이고 성격이 진중하며 허튼데 돈 쓰는 잡다한 취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날 윤재현은 새하얀 셔츠에 단추를 목 끝까지 단정하게 채우고 나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물잔을 한수빈의 앞으로 먼저 밀어주었다. 그는 말을 할 때 늘 고개를 살짝 숙였고 겨울철 방 안에 막 틀어놓은 보일러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말투를 썼다. 제가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윤재현은 당시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긴 하죠. 제가 입에 발린 번지르르한 말은 잘 못하지만 적어도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정의 여사는 윤재현을 처음 보고 나서 수원에서 운영하는 고기구이집 뒷방 휴게실에서 한수빈에게 조용히 속삭였었다. 저애, 사람 참 진국이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올고다. 화로 옆에서 고기를 뒤집고 있던 아버지 한대성 씨도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 좋지. 사람만 바르면 돈이야 천천히 벌면 되는 거다. 한수빈은 판교의 IT 기업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도 꽤 쏠쏠했다. 부모님은 수원에서 20년째 꽤 규모 있는 고기구이집을 운영하셨다. 재벌가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딸이 돈 때문에 남에게 고개 숙이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은 딱 하나였다. 내 앞가림은 내가 단단히 해야 해.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마라. 하지만 윤재현과 연애를 시작한 후로 그녀는 종종 그 말을 잊고 살았다. 교 제1년 차 무렵 윤재현이 처음으로 그녀를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로 데려갔던 날이었다. 그 주공 아파트는 아주 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마다 쇳소리가 끼익 울렸다. 현관에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슬리퍼 가장자리는 하얗게 닳아 있었다. 거실 벽지는 누렇게 빛발에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TV 장식장 위에는 처방받은 약봉지와 구겨진 영수증들이 굴러다녔다. 훗날 시어머니가 될 오영숙 여사는 보풀이 일어난 홈웨어를 입고 나타났다. 굵고 뭉툭하게 변형된 손가락 마디로 과일 접시를 내오며 그녀는 사람 좋게 웃었다. 예, 수빈아, 어서 먹어라. 오영숙 여사는 과일 접시를 그녀 앞으로 쑥 밀어주었다. 우리 재현이가 여자친구 데려온 게 처음이라 내가 어젯밤부터 설레서 잠을 다 설쳤잖니. 옆에 앉아있던 윤재현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엄마, 내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랬지? 손가락 관절염도 심하면서 왜 또 무리하게 과일을 깎아? 오영숙 여사는 황급히 손을 소매 안으로 쑥 집어넣으며 멋쩍게 웃었다. 아유, 안 아프다. 안 아파. 우리 예쁜 며느리 될 사람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니? 그날 밤 한수빈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윤재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에 가로등만 멍하니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차가 한강 다리 위로 진입했을 때쯤에야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 관절염이 엄청 심하신데 대학 병원 가실 엄두를 못 내셔. 동네 병원에서 약이나 지어 먹으면 된다고 늘 고집을 피우셔. 한수빈은 스티어링 휠을 잡은 채 앞만 보며 대답했다. 그럼 대학 병원 모시고 가 검사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잖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윤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 월급은 빤하고 아버지는 벌써 퇴직하셨고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끔은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한수빈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윤재현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메모에는 어머니 병원비 보태요라고 적었다. 곧바로 윤재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푹 잠겨 있었다. 수빈아, 이러면 안 돼. 은아, 이 돈 못 받아. 일단 어머니 병원부터 모시고 가. 한수빈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말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천천히 갚아. 진짜 안 돼. 윤재현은 재차 거절했다. 명색이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친구 돈을 받아. 그 순간 한수빈은 그가 참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기까지 했다.
3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윤재현은 돈을 받았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내 마음 평생 기억할게. 그날 이후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한수빈이 부모님께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좀 모아두셨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재현은 어김없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무릎 관절이 다시 도져서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계셨다면서. 한수빈이 올해 회사에서 보너스를 꽤 두둑하게 받았다고 자랑하면 윤재현은 어머니 약값이 또 올랐다며 요즘 세상에 돈 없는 노인네들은 아프면 큰일이라고 신세 한탄을 했다. 그녀가 결혼하고 나면 판교 근처에 전셋집을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 하면 그는 노원 본가의 집주인이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내년에 전세 연장이 될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윤재현은 절대 대놓고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앞의 어려움을 바닥에 툭 늘어놓을 뿐이었다. 마치 텅 빈 밥그릇 하나를 그녀 앞에 덩그러니 밀어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중얼거리는 식이었다. 그러면 한수빈은 어김없이 그 텅 빈 그릇 안에 돈을 채워 넣었다. 처음엔 2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엔 100만 원, 또 50만 원, 30만 원으로 이어졌다. 돈을 줄 때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희생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연인은 곧 가족이 될 사람이고 내 가족이 아프면 조금씩 보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다. 지금 윤재현이 전화기 너머로 그 돈, 원래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라고 뻔뻔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수빈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냈다. 액정 화면에 떠있는 재현이라는 2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현듯 이 이름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수빈아, 윤재현의 목소리가 스피커 밖으로 새어나왔다. 내 말 듣고 있어? 너 지금 당장 가서 그 차 환불 못해. 위약금 좀 물더라도 그 돈 다 날리는 것보다야 100번 낫잖아. 한수빈은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였다. 나 먼저 끊을게.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너 지금 전화 끊기만 해봐. 윤재현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높아졌다가 이내 흠칫하며 다시 낮아졌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수빈아,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한수빈은 아무 대답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차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20분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전시장 딜러가 조심스레 차창을 두드리며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었을 때야 한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계기판에 붙어있던 보호 필름을 확 뜯어냈다. 마치 오랫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흐릿한 막을 찢어버리듯 단호한 손길이었다. 저녁 7시 윤재현이 한수빈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늘 하던 대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곧이어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현관 안쪽에 서 있던 한수빈은 문 밖의 실루엣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제 막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한수빈은 현관문을 열었지만 길을 비켜주지는 않았다. 문 밖에는 예비 신랑 윤재현이 서 있었다. 하얀 셔츠 기든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과자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급하게 집어든 게 뻔해 보였다. 비밀번호 바꿨어. 윤재현이 도어록을 힐끗 보며 먼저 입을 뗐다. 한수빈이 짧게 대답했다. 결혼식 앞두고 집에 이것저것 짐이 많아져서 위험할까봐. 윤재현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무언가 따지려다 억지로 참아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손에 든 봉지를 들어 보이며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 좀 사왔어. 아까 낮에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말이 헛나왔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한수빈은 비닐봉지를 받아 들지 않았다. 윤재현은 현관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복도 센서 등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얼굴을 짙은 명암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한수빈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자 뻘쭘하게 비닐봉지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수빈아, 너 우리 부모님 전셋집 내년 만기인 거 알지? 윤재현이 크게 심호흡을 했다. 집주인이 연장 안 해주겠대. 그 5천만 원, 원래 부모님 새집 구하시는데 보증금으로 보태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차를 살 거면 적어도 나한테 먼저 상의는 했어야지. 넌 언제 나한테 그 돈을 그렇게 쓰겠다고 상의한 적 있어? 한수빈이 쏘아붙였다. 윤재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난 내가 다 이해해줄 줄 알았지? 넌 항상 먼저 나서서 우리 집 도와줬잖아. 난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한수빈은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지난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시어머니 약값을 보태는 것도 괜찮았고, 가족이니까 시아버지 무릎 검사 때 연차를 내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당연했다. 가족이니까 약혼 후에 오영숙 여사가 전화를 걸어 부모님 고기구이집 매출을 캐물어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고, 가족이니까 아직 내 통장에 꽂히지도 않은 5천만 원이 이미 윤재현의 머릿속에서는 시댁의 전세금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다. 그 돈은 부부가 같이 모은 돈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하나뿐인 딸에게 주신 결혼 준비금이었다. 재현아, 한수빈은 감정을 싹 비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만 묻자. 아까 원래 약속했다고 했는데 대체 누구랑 한 약속이야? 윤재현은 그녀를 뚫어지게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였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팍팍하게 굴어야겠어? 내가 묻고 있잖아.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셔. 윤재현이 미간을 확 구기며 마침내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냈다. 양가 상견례 할 때 장인 장모님이 너한테 5천만 원 주신다고 하셨잖아. 우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당연히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좀 보태주시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주신다고 한 거야. 한수빈이 잘라 말했다. 내 부모님이 아니라. 너 시집 오고 나면 내 돈 그렇게 선 그어서 뭐 할 건데. 윤재현이 목소리를 쫙 깔았다. 마치 철없는 어린애를 타이르는 듯한 뉘앙스였다. 너희 집의 딸이라곤 너 하나뿐이고 나중에 장인 장모님 재산도 다 내거 될 텐데. 지금 당장 돈이 더 급한 건 우리 부모님이셔. 내가 먼저 한 발짝 양보하면 우리 집에서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평생 갚으며 살 거야. 문틀을 짚고 있던 한수빈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힘이 들어갔다. 불현듯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났던 상견례 날이 떠올랐다. 장소는 수원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다. 아버지 한대성 씨는 그날을 위해 가게 문을 반나절이나 닫고 명절에만 꺼내 입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다. 어머니 이정혜 여사는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단정하게 틀어올리고 식당으로 가는 내내 딸에게 묻고 또 물으셨다. 수빈아,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 사돈어른들이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그때 한수빈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었다. 엄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편하게 하셔. 상견례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다. 아버지는 조심스레 찻잔을 따르며 윤재현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저희 집엔 수빈이 하나뿐입니다. 신혼집 문제라면 아이들이 판교 근처에 전세를 얻고 싶어 하니 저희가 최대한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수빈이 몫으로 5천만 원을 따로 쥐어줄 생각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 필요한데 쓰라고요. 오영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 이정혜 여사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저희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아이들한테 참 면목이 없습니다. 수빈이같이 착하고 똑 부러지는 아가씨가 우리 재현이한테 시집을 와주니 이건 우리 집안의 큰 복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윤재현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다.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한수빈은 주차장 모퉁이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윤재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엄마, 됐어. 5천만 원. 장인어른이 수빈이 계좌로 바로 쏴주신대.
그때 한수빈은 그가 기뻐서 어머니께 자랑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발소리를 죽여 돌아갔었다.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그 됐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3년 전부터 그녀의 구두 속에 굴러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저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구두를 털어내지 않았을 뿐. 나차 환불 안에 한수빈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재현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뭐? 차는 내 명의로 계약했고 내 돈으로 샀어. 절대 환불 안에 한수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남은 돈도 단 한 푼도 누구한테 넘길 생각 없어. 윤재현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한수빈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성과 이름을 꽉 깨물듯 불렀다. 결혼식이 3주 남았어. 너 지금 이딴 식으로 나와서 양가 집안에 똥칠할 작정이야?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똥칠이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독해졌어? 윤재현이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던 과자 봉지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내 입장 제일 먼저 배려해줬으면서. 옛날엔 내가 내 돈을 벌써 다 내 맘대로 쪼개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윤재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쏘아보다가 억지로 화를 꾹꾹 눌러 삼켰다. 너 지금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어.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다시 그 특유의 온화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수빈아, 진정해. 결혼식 앞두고 예민해서 그래? 그는 과자 봉지를 다시 내려놓고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윤재현이 그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초조해 보였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봐 슬퍼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치밀한 계산이 어긋났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다. 한수빈은 문을 닫고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집 안흥거실에 큰 불은 꺼진 채 주방 싱크대 위에 작은 조명만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윤재현과 3년 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첫 대화부터 천천히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질 때마다 과거에 다정했던 속삭임들이 툭툭 튀어나왔다. 수빈아, 오늘 날씨 춥대. 따뜻하게 입고 일찍 들어가. 우리 엄마가 내가 사준 영양제 먹고 너무 감동하셨어. 아버지 무릎이 또 말썽이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 노인네들 몸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축나시네. 장인 장모님이 돈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해? 그리고 그 메시지 바로 10분 뒤에 온 답장. 우리 엄마 약값이 또 올랐다네. 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주방으로 가 컵에 물을 받았다. 물이 컵 한가득 차올랐는데도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컵 가장자리를 넘쳐 스테인리스 싱크대 바닥을 요란하게 때렸다. 한수빈이 멍하니 손을 뻗어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그녀의 손끝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음날 출근길, 그녀는 연차를 내지 않았다. 판교 회사 회의실 유리 통창 너머로 동료들이 새 앱의 UI 디자인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한수빈은 모니터 앞에 앉아 픽셀 하나하나의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에 몰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은행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강나윤을 만났다. 은행원인 강나윤은 한수빈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고 나더니 혀를 차며 물었다. 너 진짜 밑바닥까지 다 털어볼 작정이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등신같이 살았는지 확인은 해야겠어. 한수빈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에 우리가 신혼집 전세 대출 한도 알아보려고 했을 때 걔가 자기 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나한테 보내준 적이 있거든. 너 은행 다니니까 이 서류에서 수상한 데가 있는지 좀 봐줘. 불법적인 조회 같은 건 안 해도 돼. 강나윤은 패드를 받아 들고 화면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미간을 팍 구겼다. 여기 봐. 나윤이 패드 화면을 수빈 쪽으로 쓱 돌렸다. 할부 대출이 크게 2건 잡혀 있어.
하나는 3년 전쯤인데 금액이 700만 원가량 돼. 결제 카테고리를 보니까 고가의 명품 시계 브랜드 쪽이야. 또 하나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명품 매장 결제건이네. 시기상으로 보면 둘 다 너희 한창 사귀고 있을 때야. 한수빈은 화면 속 활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때 걔가 나한테 어머니 대학 병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었어. 그녀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강나윤은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그 돈 보태줬을 때 병원 영수증 챙겨받은 거 있어? 한수빈이 다른 폴더를 열어 보였다. 거기에는 송금 내역만 빼곡할 뿐 병원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딱 한 번 물어본 적은 있었다. 사귄 지 2년 차 되던 해 겨울이었다. 오영숙 여사가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밤새 끙끙 앓았다고 윤재현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대학 병원은 검사비가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쏴주었고 다음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윤재현은 아직 특진 예약이 안 잡혀서 일단 동네 병원에서 독한 약만 타왔어 라고 얼버무렸다. 그녀가 가계부 정리를 핑계 삼아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윤재현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너 나 못 믿어? 넌 나한테 남이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영수증이야. 그때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으로 군 것 같아 서둘러 사과했었다. 그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랬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윤재현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병원 영수증 쪼가리 하나 보여준 적이 없었다. 강나윤은 휴대전화를 그녀에게 스윽 밀어주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수빈아, 아직 식장 안 들어갔어. 시간 충분해. 한수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잔에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훅 들이켰다. 얼음이 치아에 부딪히며 오도독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이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꽉 악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이틀 뒤 한수빈은 종로의 한 카페에서 윤재현과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전 직장 동료 박 주무관을 만났다. 박 주무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불안한 듯 종이컵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한수빈은 윤재현의 부서 회식 때 그녀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다. 저기, 제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박 주무관이 한수빈의 눈치를 살폈다. 두 분 곧 결혼식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한수빈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오해한 거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사과할 겁니다. 박 주무관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잠시 머뭇거렸다. 재현 씨가 구청에서 평판은 좋아요? 일도 꼼꼼하게 하고 위분들한테 싹싹하고요. 박 주무관은 빙빙 돌려 말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근데 회식 자리에서 술이 좀 들어가면 수빈 씨 부모님이 수원에서 크게 고깃집 하신다며 은근히 티를 냈어요. 여자친구 자랑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드디어 끊어지지 않을 튼튼한 동아줄을 제대로 잡았다는 식으로 들렸죠. 한수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카페 카운터 쪽에서 진동벨이 울리며 커피 머신에 치익거리는 스팀 소리가 크게 났다. 박 주무관은 그 소리에 어깨를 한번 움츠리더니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부서 회식을 하는데 재현 씨 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 들르셨다는데 솔직히 수십 명이 모인 고깃집 룸에 우연히 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그러셨어요. 재현아, 너 꽉 잡아라. 그런 아가씨가 널 마냥 기다려줄 줄 아냐? 집안 빵빵하고 돈 있는 아가씨는 머뭇거리다간 남한테 뺏긴다라고요. 재현 씨가 그때 엄청 당황하긴 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죠? 한수빈이 물었다. 박 주무관이 기억을 더듬더니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 한수빈의 머릿속에 그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윤재현이 그녀에게 프러포즈하기 딱 2주 전이었다. 그날 밤 윤재현은 그녀를 한강변으로 데려가 안개꽃 다발을 안겨주었다. 내가 가진 돈도 많이 없고 백도 없지만 평생 널 비바람 안 맞게 지켜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게. 그가 내민 반지는 알이 작았고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한수빈은 감격에 겨워 눈물만 쏟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 이정의 여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덩달아 기뻐하셨다. 그 로맨틱한 프러포즈 뒤에 안 그러면 뺏긴다. 꽉 잡아라 라는 시어머니의 훈수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주무관은 창백해진 한수빈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수빈 씨, 재현 씨가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원래부터 수빈 씨네가 자기들을 구제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요. 한수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카페를 나서자 거센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야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것을 알았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윤재현이 보낸 메시지였다. 수빈아, 우리 엄마가 오늘 또 내 안부 물으신다. 예쁜 며느리 보고 싶으시대. 그리고 몇 초 뒤 메시지가 또 날아왔다. 차 문제 가지고 우리 더 이상 얼굴 붉히지 말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상의하면 되잖아. 그치? 한수빈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액정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내 그녀는 단 한 글자만 입력해 전송했다. 응.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차나 돈 이야기를 꺼내며 따지지 않았다. 그녀는 3일 동안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 3일 동안 윤재현은 예전에 그 다정하고 자상한 예비 신랑으로 감쪽같이 돌아왔다. 아침이면 오늘의 날씨와 옷차림을 챙겼고 저녁이면 밥은 잘 챙겨 먹었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오영숙 여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살가운 목소리였다. 수빈아, 결혼식 앞두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새색시 얼굴 상하면 큰일 난다. 아유, 그 차 샀다는 얘기는 재현이한테 들었어. 내가 아직 어려서 돈 굴리는 법을 몰라 그런 거니 이 시애미는 절대 너 나무라지 않는다. 한수빈은 회사 탕비실에 서서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너 나무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심성 멘트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녀가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오영숙 여사가 호호 웃었다. 아유, 식구끼리 10년은 무슨.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주머니 차고 사는 건데 너랑 재현이 돈을 뭐 그리 칼같이 나누겠니? 한수빈은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하얀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기 전 방금 전에 통화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녀는 누구의 뒤를 캔 것도 몰래 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것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 관련된 통화 내용만을 차곡차곡 녹음했을 뿐이다. 그녀는 대학 법대 동기의 소개로 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그녀가 내민 몇 개의 녹음 파일과 3년치 송금 내역을 다 살펴보고는 안경을 스윽 벗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최종 결과가 뭡니까? 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자그마했고 벽면의 서류철은 터질 듯이 빽빽했다. 창밖으로는 해 진력 서울 도심에 꽉 막힌 차들이 길게 빨간 브레이크 등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파토낼 겁니다. 한수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인간이 저한테서 뜯어간 돈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정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형사상 사기죄로 엮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께서 돈을 송금할 때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용도를 명확히 못 박아둔 것도 아니라서 상대방이 연인 사이에 자발적인 증여라고 우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모님 병원비나 전세금 등 거짓 사유를 꾸며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천만 원씩 억소리 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수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만약 결혼식을 올린 후에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 변호사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 소송으로 가면 이 증거들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은 훌쩍 길어질 테고 그동안 의뢰인과 부모님이 겪으셔야 할 피로감과 감정 소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한수빈의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정 변호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녹음 파일들에 하나하나 라벨을 달았다. 의뢰인께서 지금 가장 명심하셔야 할 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설도 협박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명품 시계나 가방을 사줬을지도 모르는 그 불륜 의심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짓도 절대 금물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저 그 5천만 원에 대해 윤재현과 오영숙 여사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술술 불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그 인간들을 매장시켜버리면요? 한수빈이 낮게 물었다. 정 변호사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침묵했다. 결혼을 없는 건 전적으로 의뢰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의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그 공개 내용이 결혼을 파기하게 된 결정적 귀책 사유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악의적인 짜깁기 조작 없이 하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라면 법적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 쪽에서 쌍심지를 켜고 역고소를 걸고 넘어질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한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철을 탁 덮었다. 한수빈 씨, 법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뒤탈 없는 방법은 결혼식 전에 통보하고 파혼한 뒤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수빈은 테이블 모서리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인간들의 민낯을 똑똑히 들어야 할 사람들 귀에 다 때려 박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는 더 이상 그녀를 만류하지 않았다. 대신 포스트잇 한 장을 쓱 내밀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식장 축의금 장부는 완벽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돌려주는 타이밍이 칼같이 정확해야 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의뢰인을 원망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 5일 전 한수빈은 노원구의 오영숙 여사 집 근처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다. 오영숙 여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었다. 옅은 보라색 외투를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드라이까지 빵빵하게 넣은 머리였다. 그녀는 한수빈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아유, 우리 수빈이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영숙 여사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리 재현이가 또 쏙 썩였니? 원래 남자들이 빙축 맞아서 그래? 내가 시집와서 사람 만들어가며 살면 된다. 한수빈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해 오영숙 여사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차 산 것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한수빈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 쥐어짜낸 듯 순종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식 올리고 나면 남은 돈은 전부 재현이 통장으로 넘겨줄 생각이에요. 오영숙 여사의 눈빛이 순간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능구렁이처럼 곧바로 그 빛을 감추고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며 세상 쿨한 시어머니처럼 말했다. 예, 수빈아. 그 돈을 왜 굳이 재현이한테 주니? 그냥 나한테 바로 쏴주면 될 것을. 한수빈이 놀란 척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께 바로 드릴까요? 재현이 그놈이 씀씀이가 좀 해퍼야지. 지갑에 돈이 있으면 줄줄 다 새어나가자니 오영숙 여사는 상체를 불쑥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를 쫙 깔았다. 너도 알다시피 걔가 자기 시계 산다고 할부 긁고 친구들 술값 내주고 하느라 돈을 못 모아. 그러니까 이 시애미가 딱 쥐고 관리해주는 게 제일 안전해. 너희 젊은 애들 결혼하면 숨만 쉬어도 돈 나갈 때가 수두룩한데 일단 늙은 부모 살 전세금부터 해결해놔야 너희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 거 아니겠니? 한수빈의 외투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이 모든 기막힌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그 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해서 잘 살라고 미천으로 주신 건데요.
한수빈이 조심스레 반문했다. 오영숙 여사는 헛웃음을 쳤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를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다.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니? 우리 집엔 딸이 없어서 난 널 친딸처럼 아끼고 살 거다. 딸이 시부모 전세금 보태줬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효부라고 칭찬할 텐데. 내 친정엄마도 내심 흐뭇해하실 거다. 장모님 얼굴 뵈니 아주 배운 분이시던데 설마 자기 딸만 배불리 살라고 가르치셨겠니? 오영숙 여사는 뻔뻔하게 한수빈의 손등을 토닥였다. 한수빈은 슬며시 손을 빼내어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제가 재현이랑 다시 잘 상의해 볼게요. 뭘 길게 상의할 게 있니? 오영숙 여사가 다그치듯 속삭였다. 재현이 걔도 낚아죽이 있지. 자기 입으로 달라고 하긴 껄끄러울 거다. 내가 그냥 눈치껏 나한테 바로 쏴줘. 그래야 재현이도 중간에서 난처하지 않지? 결혼식 날 구청 사람들 쫙 다 올 텐데 우리 집안 체면도 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 뻔뻔한 말을 듣는 순간 한수빈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영숙 여사는 지금 자신이 엄청난 계략을 꾸미거나 남의 돈을 등쳐먹고 있다고 단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잣대에서는 아들이 돈 많은 집안 딸을 물었으니 그 처갓집의 재산이 시댁의 주머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무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던 것이다. 훔치는 것도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운이 좋고 능력이 빼어난 것이며 며느리는 마땅히 시부모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수빈이 카페를 나설 때 오영숙 여사는 끝까지 그녀의 팔짱을 끼며 신신당부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최고급 맞춤 한복 입고 서 있을 테니 넌 내 옆에서 예쁘게 웃기만 해. 하객들이 다들 부러워서 침을 흘릴 거다. 한수빈은 차갑게 얼어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아주 볼만할 거예요. 결혼식 3일 전 한수빈의 손에 윤재현의 명품 할부 결제 상세 내역서가 들어왔다. 과거 윤재현과 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를 알아보러 다닐 때 대출 상담사에게 제출했던 서류 뭉치 속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정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하거나 타인의 택시 배송 정보를 캐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이메일 영수증 캡처본은 다름 아닌 윤재현 본인이 직접 그녀에게 포워딩해 주었던 것이었다. 당시 윤재현은 부서 선배님 사모님께 드릴 선물인데 영수증 폼이 맞게 들어갔는지 한 번만 확인해줘라며 그녀에게 이메일을 넘겼었다. 당시 한수빈은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레이아웃만 확인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묵은 이메일을 다시 열어 배송지를 확인해보니 물건이 도착한 곳은 건대 입구 근처의 오피스텔이었고 수령인의 이름은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아가 머리채를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메일 캡처본, 송금 내역 엑셀 파일, 그리고 3년간의 통화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 변호사에게 백업용으로 넘겼다. 그리고 웨딩 컨설팅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예식 당일 식순 최종 점검하시려고요? 식 진행 중에 음향 쪽에 제가 따로 가져간 USB를 꽂아서 오디오를 틀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한수빈은 오피스텔 식탁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큐시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혹시 식전 영상이나 식중 성장 동영상 BGM으로 쓰실 건가요? 직원이 차트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영상 파일은 안 넘겨주셨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한수빈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제가 신랑을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파일은 제가 당일에 직접 음향 감독님께 드릴 테니까 제 수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플레이 버튼 눌러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직원이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신랑님이 감동해서 폭풍 오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수빈은 큐시트의 신부 입장 및 편지 낭독란을 손톱으로 꾹 누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 이정혜 여사가 한수빈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어머니의 손에는 가게에서 갓 담근 장아찌를 꾹꾹 눌러 담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내일 떨려서 밥 한 숟갈도 못 넘길까 봐 가져왔다는 핑계였다. 현관문을 들어선 어머니는 거실 한 구석에 뽀얗게 걸려있는 드레스를 보고도 평소처럼 예쁘다며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저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 하얀 천 조각을 한참 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수빈아 어머니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너 요즘 엄마 아빠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한수빈은 수저를 꺼내 세팅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엄마,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의자를 빼고 앉았지만 숟가락은 들지 않은 채 딸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재현이 그놈 문제니? 수저를 놓던 한수빈의 손이 허공에서 툭 멈췄다. 이정의 여사는 수원 바닥에서 20년 넘게 식당 짬밥을 먹은 여장부였다. 손님이 진짜로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건지 아니면 트집을 잡아서 고깃값이라도 깎아보려고 억지 웃음을 짓는 건지 눈빛만 봐도 꿰뚫어보는 호랑이 같은 눈썰미를 가졌다. 다만 내 귀한 딸이 죽고 못 산다는 사위였기에 여태껏 그 눈썰미를 애써 감추고 모른 척 덮어두려 했을 뿐이었다. 엄마, 한수빈은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만약 내일 결혼식 엎어지면 엄마 아빠 동네 창피해서 어떡해? 어머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참의 정적 끝에 어머니는 굳은 살 박인 손을 뻗어 한수빈 앞에 밥그릇을 딸 쪽으로 슥 밀어주었다. 체면 구기는 건 산 사람 몫이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는 건 평생을 망치는 거다. 어머니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수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얀 쌀밥만 내려다보았다. 아빠 많이 화내시겠지.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빠는 자기 눈깔이 삐어서 그 썩은 놈을 일찍 못 알아본 걸 탓하며 가슴을 칠 양반이다. 어머니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어 장아찌 한 점을 딸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다. 내일 내가 무슨 판을 벌이든 내 꼴리는 대로 시원하게 엎어버려. 축의금 물어주고 뒤처리하는 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내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한수빈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았다. 그녀는 입이 미어터지도록 밥을 밀어넣고 아주 오랫동안 꼭꼭 씹어 삼켰다. 다음 날 서울 논현동의 화려한 웨딩홀은 아침부터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입구에는 화환이 터질 듯이 늘어서 있었고 축의금 접수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한수빈의 대학 동기들은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 입구에 서서 오늘 신부 화장이 너무 찰떡이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터뜨렸다. 주인공인 신부 한수빈은 커다란 전면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길게 늘어뜨린 면사포가 우아하게 어깨를 덮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덧발라주며 신부님 피부에서 광이 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다. 한수빈은 거울 너머로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 이정의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짙은 톤의 고급 혼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 올림머리 장식을 한 어머니의 손에는 자그마한 서류 봉투가 하나 쥐어져 있었다. 그 옆에 선 아버지 한대성 씨는 약혼식 때보다 훨씬 날렵하게 피디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턱관절이 툭 붉어질 정도로 이를 꽉 악물고 있었다. 준비됐어? 어머니가 짧게 물었다. 한수빈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더니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이내 커다란 손을 들어 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매일같이 고기를 썰고 불판을 나르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해진 그 손은 행여나 드레스의 주름이라도 갈까봐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같은 시각 신랑 측 대기실에서는 윤재현이 거울을 보며 보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오늘 가장 번지르르하고 완벽해 보였다. 값비싼 맞춤 예복은 몸에 착 감겼고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얼굴에는 특유의 부드럽고 젠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친척들이 몰려와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덕담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을 떨었다. 제가 복이 터졌죠. 수빈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오영숙 여사는 빳빳한 새 혼주 한복을 빼입고 가슴에 커다란 코르사주까지 달았다. 그녀는 로비를 휘젓고 다니며 만나는 하객마다 붙잡고 침을 튀기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참하고 효심이 지극한지 몰라요. 인물도 훤칠한데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기가 막히게 받았지 뭐예요. 누군가가 슬쩍 물었다. 사돈댁이 수원에서 꽤 큰 식당 하신다면서요? 오영숙 여사는 눈웃음을 쳤다. 네, 20년 넘게 하셨대요. 사돈 어른들이 워낙 검소하셔서 티를 안 내시는데 알부자세요, 알부자. 우리 재현이가 워낙 착하고 심성이 고우니까 하늘에서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뚝 떨어뜨려 주신 거죠, 호호호. 예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직전 한수빈은 들러리를 서주는 절친에게 검은색 USB를 하나 건넸다. 내가 단상에서 너 쳐다보면 이거 들고 바로 음향 감독님한테 뛰어가서 꽂아달라고 해. 그녀가 서늘하게 말했다. 친구는 손에 땀을 쥐며 USB를 꽉 움켜쥐었다. 수빈아, 너 진짜 후회 안 해? 당연하지. 한수빈은 화려하게 장식된 버진로드 입구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식당 쪽 하객들 축의금 반환 명단은 다 세팅해 놨지? 응, 엄마 쪽 지인들이랑 아빠 가게 단골 손님들 테이블 번호별로 싹 다 묶어놨어. 신랑 쪽 하객 명단도 따로 빼놨고 위 친구의 목소리가 바짝 긴장해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님이 파토 내자마자 1분 1초라도 빨리 돈 봉투 돌려줘야 뒷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 한수빈이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오늘 하루만 고생 좀 해줘. 홀 내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웅장하고 로맨틱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울려 퍼졌다. 원형 테이블마다 하객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신랑 측 혼주석 뒤쪽 친척석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앞다투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버진로드 중간쯤에는 구청 직원들이 모여 앉아 샹들리에가 예쁘다며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한수빈 측 친척들과 식당 단골 손님들도 한가득 자리를 채운 채 아직 자신들 눈앞에 어떤 블록버스터급 폭탄이 떨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 박수 칠 준비만 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우뚝 선 윤재현은 버진로드 끝에서 아버지 한대성 씨의 팔짱을 끼고 등장하는 한수빈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다정하고 꿀 떨어지는 미소를 지었다. 버진로드는 끝없이 길어 보였다. 한수빈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묵직한 실크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페트를 쓸고 지나가며 스스슥하는 섬뜩한 마찰음을 냈다. 곁을 지키는 아버지 한대성 씨의 팔뚝은 터질 듯이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아버지는 단상 위의 사위 윤재현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정면만 노려보며 걸었다. 단상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딸 한수빈의 손을 윤재현의 손에 툭 넘겨주었다. 윤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긴장해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가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한수빈은 그의 가식적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고마워. 평생 잊지 마. 전문 사회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멘트를 날리며 식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핀 조명이 버진로드 위를 어지럽게 수놓았다. 혼인서약서 낭독 순서가 다가오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고쳐 쥐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신랑님을 위해 깜짝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신부님의 감동적인 진심을 들어보시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수빈이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윤재현은 살짝 고개를 들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아마도 그녀가 지난 3년간의 연애 시절을 회상하며 콧물을 훌쩍이거나 듬직하게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뻔한 레퍼토리를 읊을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했다. 맨 앞줄 혼주석에 앉아있던 오영숙 여사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들을 아주 잘 키워낸 사대부집 마님처럼 거만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한수빈은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가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재현아, 우리가 만난 3년 동안 넌 입버릇처럼 말했지. 우리 결혼만 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홀 안에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똑똑히 들려드리고 싶어. 내가 말했던 그 좋아진다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윤재현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와장창 박살이 났다. 한수빈의 시선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친구에게 꽂혔다. 친구는 벼락같이 음향 감독에게 달려가 USB를 들이밀었다. 식전 감동 영상용 MR인 줄로만 알았던 음향 감독이 마우스를 딸깍거렸다. 다음 순간 홀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최고급 스피커를 타고 윤재현의 생생하고 날카로운 육성이 터져나왔다. 그 5천만 원, 원래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포크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녹음 파일은 자비 없이 계속 재생되었다. 너희 부모님 고깃집에서 1년에 억 단위로 버는데 그깟 돈 좀 쓰는 게 대수야? 우리 부모님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그 돈으로 차를 사?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윤재현의 얼굴은 활활 타오르듯 붉어지다 못해 인해 시체처럼 허옇게 질려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음향 콘솔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스피커에서는 곧바로 음성이 전환되었다. 불과 3일 전 윤재현이 전화통을 붙잡고 알랑거리며 회유하던 그 역겨운 목소리였다. 수빈아, 일단 10부터 올리자. 결혼하고 나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우리가 천천히 다시 상의하면 되잖아. 장인 장모님 돈이 결국 우리 돈인데 넌 왜 자꾸 그렇게 내 돈 칼같이 선을 그으려고 해? 구청 직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윤재현이 미친 사람처럼 팔을 뻗어 한수빈의 마이크를 낚아채려 했다.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너 미쳤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감히 깽판을 쳐. 한수빈이 하이힐을 신고 뒤로 훌쩍 물러나자 대기하고 있던 들러리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그녀를 빙 둘러쌌다. 사회자는 얼이 빠진 채 단상 구석에 처박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포크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오영숙 여사의 간드러지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나왔다. 예, 수빈아. 그 돈 굳이 재현이 통장으로 넘길 거 뭐 있니? 그냥 내 통장으로 바로 쏴주면 될 것을. 재현이 걔가 씀씀이가 좀 해퍼서 돈이 줄줄 새잖니. 이 시애미가 딱 쥐고 관리해주는 게 제일 안전해. 맨 앞줄 혼주석에 앉아있던 오영숙 여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립스틱을 떡칠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수빈이 손을 들어 올려 음향 감독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거대한 예식장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끔찍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예쁘다며 셔터를 눌러대던 친척들의 휴대전화는 스르르 내려갔고 구청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신랑 측 친척석에 앉아있던 연세 지긋한 어르신 하나가 혀를 끌짓 차며 오영숙 여사와 윤재현을 번갈아 째려보았다. 윤재현이 이성을 잃고 한수빈의 코앞까지 달려들어 윽박질렀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 단상에서 내려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자고. 너 진짜 우리 집안 끝장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한수빈은 마이크를 쥔 채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자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 잘난 조용히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여기까지 질질 끌려왔잖아. 윤재현의 목젖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저건 내가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거잖아. 그래. 그럼 내가 이 4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똑똑히 해명해봐. 한수빈은 마이크를 그의 입가로 들이밀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신 5천만 원 맞지? 넌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내 부모님 노후 자금이랑 전세금으로 빼돌릴 생각부터 했지? 그리고 내 엄마는 나한테 그 돈을 다이렉트로 자기 계좌로 쏘라고 협박했고. 내 말이 틀려? 윤재현은 마이크를 쳐다만 볼뿐 감히 손조차 대지 못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오영숙 여사가 혼주석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예, 수빈아. 너 진짜 징하다. 징해. 어른이 며느리 잘 살라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걸 다 녹음을 떠?
우리가 널 친딸처럼 거두어 주려 했거늘 감히 식장 한복판에서 시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 신부 측 혼주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머니 이정혜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짐승을 노려보듯 매서운 눈빛으로 오영숙 여사를 응시하며 서늘하게 뱉어냈다. 남의 집 귀한 딸 돈을 제 호주머니 쌈짓돈 취급하는 게 딸 자식 거둬주는 거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오영숙 여사가 악에 받쳐 빽소리를 질렀다. 아니, 사돈. 사돈댁이 돈 좀 있으니까 애들 집 구하는데 넉넉하게 보태주시겠다며 먼저 유세 떠셨잖아요. 우리 집안 찢어지게 가난한 거 뻔히 알고 결혼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세요? 그럼 며느리 들이면서 늙은 시부모 길바닥에 낳는 꼴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 한대성 씨도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내 딸 기 안 죽게 도와주려 한 거지. 사돈댁 전세금 대주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피 빨아먹으라고 대준 거 아닙니다. 홀 내부의 하객들이 벌통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윤재현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구청 직원 테이블 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친 듯이 메신저를 두드리는 꼴을 본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뻗어 한수빈의 손목을 움켜쥐려 했다. 그만해. 진짜 결혼 다 없고 파토 낼 작정이야? 넌 남들이 우리 우스꽝스럽게 비웃는 꼴이 그렇게 보고 싶냐? 한수빈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으로 그의 손을 팍 뿌리쳤다. 아, 한 가지 까먹을 뻔했네.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들러리 친구가 품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척 내밀었다. 한수빈은 그 안에서 A4 용지 크기로 선명하게 인쇄된 이메일 캡처본과 신용카드 할부 결제 내역서를 꺼내어 자기 가슴 높이로 치켜들었다. 이건 내가 할부 박박 긁어서 산 명품백 결제 내역이야. 한수빈은 윤재현의 눈동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이걸 긁은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 내가 나한테 내 엄마 대학 병원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며 피 같은 내 돈 100만 원 뜯어간 바로 그달이야. 그리고 배송지 찍힌 주소, 건대 입구역 오피스텔이더라. 수령인 이름 떡하니 여자 이름 박혀있고. 넌 나한테 이거 부서 선배 사모님 조공용 선물이라고 사기쳤지.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10,000원 한 장 없다며 불쌍한 척 징징대던 그 달의 말이야. 윤재현의 손이 파킨슨병 환자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신랑 측 친척석에서 건대 오피스텔 여자는 또 누구야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구청 동료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더 이상 당혹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 윤재현을 경멸하고 있었다. 안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 오영숙 여사가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다. 재현아 전현이 지금 떠드는 소리 다 뭐야? 가방은 뭐고 여자는 또 누구야? 윤재현은 뻐끔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쉰 목소리만 새어나왔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오해라고. 한수빈은 더 이상 그 여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캐물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서류를 다시 쿨하게 봉투 안에 쑤셔 넣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내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안쓰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 한수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머니 관절염 심하다며 징징댈 때 내 돈 바쳤고 아버지 무릎 아프다 할 때 피 같은 연차 내서 모시고 다녔어. 부모님 전세 만기라고 길바닥 나앉게 생겼다 할 땐 나도 발품 팔며 같이 부동산 돌아다녔지. 근데 넌, 그리고 내 엄마는 나랑 어떻게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까 고민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 통장에다 얼마를 더 꽂아줄까 그 액수 계산만 주판을 튕기고 있었던 거야. 윤재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살짝 꺾으며 애원하듯 바짝 다가붙었다. 수빈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공무원 쥐꼬리만 한 월급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돌았었나 봐. 부모님 전세금 날리게 생겨서 눈이 뒤집혔어. 제발 우리 3년 만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 내가 박살내고 엎어버리는 건 내 그 알량한 가난이나 찌질함이 아니야. 한수빈은 그를 마치 바퀴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 구질구질한 기생충 본성을
사랑이라는 껍데기로 더럽게 포장해서 날 농락한 내 그 기만이야. 그녀의 서슬퍼런 선고가 홀 전체를 갈라놓자 장내에는 무덤 같은 정막만이 맴돌았다. 한수빈은 획 돌아서서 하객석을 향해 마이크를 치켜들었다. 오늘 결혼식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귀한 주말에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크나큰 민폐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축의금은 지금 즉시 입구로비 접수대로 나가시면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런 한 푼 틀림없이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대는 저희 쪽에서 이미 전액 결제 완료했으니 식사하고 가실 분들은 마음껏 연회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탄 선언을 마친 그녀는 뒤로 돌아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새하얀 면사포를 확 뜯어냈다. 머리카락 사이에 꽂혀있던 비핀이 뜯겨나가며 머리카락이 몇 웅큼 뽑혔지만 그녀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면사포를 대충 접어 축의금 접수대 옆 하얀 쟁반 위에 걸레짝 던지듯 툭 던져버렸다. 단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윤재현은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한수빈의 뒷모습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덥석 부여잡았다. 수빈아, 가지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가 3년 내내 철면피처럼 유지했던 그 온화하고 통제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식장 밖에서 다시 얘기해. 내 돈 싹 다 돌려줄게. 내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 하객들 다 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깽판 치고 나가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한수빈은 멈춰 서서 드레스를 붙잡은 그의 덜덜 떨리는 손등을 얼음장처럼 내려다보았다. 이 더러운 손 안 놔? 윤재현은 손을 놓기는커녕 아예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다. 하객석 곳곳에서 경악에 찬 헉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영숙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주변 하객들의 살기 어린 시선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다. 수빈아. 어미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마 오영숙 여사는 콧물까지 흘리며 애걸복걸했다. 제발 오늘 식은 마저 끝내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모자 머리채를 다 뽑아놓든 마음대로 해.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이렇게 개망신을 주면 우린 목매달고 죽으란 소리냐. 한수빈이 오영숙 여사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질구질한 결혼식 파토 현장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구청 게시판에 박제될까 봐 무서워서 비시는 거잖아요. 오영숙 여사가 싹싹 비비던 두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그때 거대한 산 같은 아버지 한대성 씨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며느리의 드레스 자락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윤재현의 손가락을 우적우적 하나씩 무자비하게 뜯어냈다. 힘을 꽉 준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고기를 썰어온 그 우직한 악력에 윤재현은 비명을 꾹 참아야 했다. 내 딸 몸에 손대지 마라. 여기서 끝이다. 아버지가 태산처럼 묵직하게 선고했다. 한수빈은 질척거리는 미련 하나 없이 드레스 자락을 걷어쥐고 예식장 문을 박차고 나갔다. 웨딩홀 현관 박임시 정차구역에는 엊그제 뽑은 새하얀 SUV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서 있었다. 앞 유리창에는 아직 김씨 출입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차 문을 열고 몸을 우겨 넣었다. 풍성한 웨딩드레스 스커트가 페달 쪽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어와 운전하기 더럽게 불편해 보이자 헉헉대며 뒤따라온 들러리 친구가 조수석 문을 열고 스커트 자락을 미친 듯이 쑤셔 넣어주었다. 너 지금 이 꼴로 운전해서 어디 가게?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일단 집구석 가서 이 숨막히는 코르셋부터 벗어던질 거야. 한수빈은 평온하게 안전벨트를 찰칵 채웠다. 축의금 반환하는 거 빵꾸 안 나게 감시 잘해줘. 친구는 너무 통쾌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눈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씩 웃었다. 명심할게, 미친년아. 조심히 가. 한수빈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맹수 같은 배기음이 웨딩홀 입구를 울렸다. 100m 너머로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윤재현이 좀비처럼 식장 현관까지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 한대성 씨가 태산처럼 현관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바람에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못했다. 오영숙 여사는 아들 옆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땅바닥만 치고 있었다. 신랑 측 하객들과 구청 직원들은 다들 고개만 빼꼼 내밀고 이 진풍경을 구경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말리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다. 웨딩홀 진입로를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진입할 때까지 한수빈은 단 한 번도 백미러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논현동 웨딩홀에서 벌어진 세기의 파혼 사건은 윤재현의 구청 사내 메신저를 타고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어느 간 큰 직원이 현장에서 몰래 녹음한 마이크 소리 일부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식겁하며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될 대로 다 캡처되어 온 구청에 쫙 깔린 뒤였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윤재현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구청 사무실로 기어들어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서늘했다. 직원들은 모니터에 코를 박은 채 키보드만 탁탁 두드릴 뿐 그 누구도 주말에 있었던 세기의 이벤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곧바로 과장 호출이 떨어졌다. 과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과장은 한숨부터 푹 쉬며 돌직구를 날렸다. 윤재현 주무관, 어제 예식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말이야. 아침부터 인사팀 게시판이랑 신문고 쪽으로 투서가 빗발치고 있어? 원칙상 직원 사생활은 터치 안 하는 게 맞지만 예비 신부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거나 혼인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이상 기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네. 윤재현은 바지 재봉선에 손가락을 딱 붙이고 차려 자세로 서서 달달 떨었다. 과장님. 그건 전부 악의적인 오해입니다. 신부 쪽이 결혼 전 우울증이 심해서 별것도 아닌 집안 갈등을 억하심정에 부풀려서 터뜨린 겁니다. 과장이 안경 너머로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 식장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주무관 어머니 녹음 파일도 오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윤재현은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당장 이 면담 하나로 모가지가 날아가진 않았다. 철밥통 공무원은 사생활 스캔들 하나로 쉽게 잘리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몇 주 뒤 정기 인사 발령에서 그는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지하 문서 보관실로 처박혔다. 민원 창구도 없고 핵심 업무는커녕 승진 TO는 꿈도 꿀 수 없는 유배지였다. 퀴퀴한 곰팡내와 캐묵은 먼지만 날리는 수백 개의 캐비닛 사이에서 그는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진짜 지옥은 쏟아지는 빚더미였다. 지가 잘났다고 긁어댄 명품 시계 할부금도 수백이 남았고 건대 오피스텔 불륜녀에게 갖다 바친 명품백 할부도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아있었다. 식파토 직후 신부 측은 자기네 하객들 축의금을 1원 하나 틀림없이 칼같이 돌려줬지만 신랑 측은 사정이 달랐다. 뚜껑이 열린 친척들이 오영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친 것이다. 한 친척은 대놓고 쌍욕을 박았다. 우리가 사돈댁밥 얻어먹으러 갔어? 내 아들내미 결혼한다고 피 같은 축의금 냈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당연히 토해내야 할 거 아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서 날강도 짓이야. 오영숙 여사는 처음엔 억울하다며 뒷목을 잡았다. 그 미친년이 깽판을 쳐서 우리 집이 쑥대밭이 됐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하지만 400명의 하객들이 그 악랄한 녹음 파일을 똑똑히 들은 마당에 친척들의 눈빛은 이미 사기꾼 모자를 보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원구 주공아파트 전세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집주인은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 웨딩홀 사기극 소문이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 사이에도 쫙 퍼지자 집주인은 더럽게 엮이기 싫다며 당장 보증금 빼줄 테니 방 빼라고 통보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박스 쪼가리 몇 개와 다 부서진 건조대만 덩그러니 놓인 채 오영숙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오영숙 여사는 방바닥을 양손으로 퍽퍽 내리치며 아들을 향해 발악했다. 돈 싸들고 오는 계집 하나를 못 구워 삶아서 이 사다를 내? 내가 그렇게 꽉 잡으라고 노래를 불렀건만
내 놈이 미쳐서 딴 년한테 한눈을 파니까 그 잘난 년이 눈이 뒤집혀서 우리 집을 초토화시킨 거 아니냐.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고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윤재현은 현관 구석에 찌그러져 먼지 낀 신발 코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어머니 앞에서 세상 불쌍한 척, 착한 아들인 척 연기를 했을 것이다. 그가 미간만 찌푸려도 오영숙 여사는 앞장서서 악을 쓰고 눈물을 짜내며 남의 집 재산을 자기 아들 몫으로 강탈해 오려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귓구멍을 때리는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는 그저 귀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공해일 뿐이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그가 이새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영숙 여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악을 썼다. 뭐야? 내가 지금 어미한테 그 입 다물라고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어린 년 앞에서 허리 굽히고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그 집구석이 돈 좀 만진다기에 시부모 봉양 좀 하라는 게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이냐? 너 키우느라 내 관절이 닳아 없어졌는데. 윤재현은 더 이상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다. 카드사에서 보낸 할부금 연체 경고 메시지였다. 연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였다. 한수빈이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교제 기간 동안 부모님 병원비, 전세금 명목 등으로 기망하여 갈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총액 820만 원, 거기에 결혼식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1,000만 원 우도합 1,820만 원의 청구서였다. 윤재현은 그 소장 스캔본을 3번이나 주민해서 들여다보고는 완전히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비싼 수임료를 주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땡전 한 푼 없었다. 구청 연계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국선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이 너무 확실하고 송금 내역이랑 피고인이 딴 데 돈 쓴 결제 내역 날짜가 소름 돋게 일치하네요. 대법원까지 물고 늘어지면 100% 패소하진 않겠지만 소송 비용이랑 수년 걸리는 기간 생각하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건 미친 짓입니다. 위자료 깎아달라고 빌면서 조기 조정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원 조정실에 출석한 날, 한수빈은 윤재현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삭막한 긴 테이블이 양측을 갈라놓았다. 정 변호사는 한수빈 옆에 앉아 두툼한 증거 파일들을 연도별로 쫙 펼쳐놓았다. 윤재현은 예전 구청 민원대에 앉아있을 때 입던 목깃이 꼬질꼬질하게 달아버린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다. 오영숙 여사도 뒤따라왔지만 조정위원에게 참관인 신분이니 함부로 발언권 얻기 전에 소리 지르시면 퇴장당하십니다. 라는 옐로카드를 받고 맨 뒷자리에 찌그러져 앉아분을 사귀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축혀올리며 서류를 뒤적거렸다. 양측 교제 기간 중 다수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 측은 부모님 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명품 구매 등 개인 사치 용도로 유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윤재현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 당시 집안 사정이 너무 파탄 직전이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아기를 가지고 접근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정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딱 잘라 말했다. 우리 측에는 의뢰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송금하기 직전 후에 피고가 어떻게 가난을 팔아먹으며 동정심을 유발했는지 그 생생한 카톡 텍스트와 녹음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가 죽게 생겼다면서 700만 원짜리 시계를 할부로 긁는 게 아기가 아니면 뭡니까? 뒤에 앉아있던 오영숙 여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아니, 연애할 땐 지가 좋아서 다 퍼져놓고 파혼했다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다 뱉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지 입으로 우리한테 가족이라고 찰떡같이 말했으면서. 한수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영숙 여사를 쏘아보았다. 이번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더 이상 덤어니가 아니었다. 오영숙 씨, 한수빈의 서늘한 목소리가 조정실에 꽂혔다. 제가 그때 가족이라고 했던 건 앞으로 결혼해서 예의를 갖추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듬고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내 통장 비밀번호 까바치고
내 피 같은 돈을 당신네 부채 갚는데 마음대로 쪼개 써도 좋다는 호구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 오영숙 여사가 객거품을 물고 덤벼들려 했지만 조정위원회 서슬퍼런 재지에 입을 다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윤재현이 초점 잃은 동공으로 한수빈을 쳐다보며 처절하게 읊조렸다. 수빈아,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바닥을 봐야 끝나는 거니? 한수빈은 그를 쳐다보는 1초의 시간도 아깝다는 듯 눈앞에 놓인 엑셀 정리표를 넘겨 가장 첫 번째 200만 원 송금란을 손가락으로 꾹 짚었다. 이 바닥을 판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넌 그 바닥에 기어들어가 평생 썩어. 그녀가 얼음같이 말했다. 기나긴 기싸움 끝에 양측은 총 1,200만 원을 24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윤재현의 쥐꼬리만 한 구청 월급 통장에서는 매달 가압류 수준으로 합의금이 강제 이체될 터였다. 1,200만 원이 재벌가한테는 껌값이겠지만 파산 직전에 윤재현에게는 매달 월급날마다 한수빈의 저주를 뼛속 깊이 새기게 만드는 끔찍한 족쇄가 되기에 충분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윤재현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수빈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휘갈겨 서명했다. 법원 조정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 통유리창 밖으로는 잿빛 빌딩 숲이 삭막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영숙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뒤쫓아와 그녀의 등에 대고 악다구니를 썼다. 한수빈, 너 진짜 독한 년이다. 3년 동안 부대끼며 살았는데 어떻게 바늘구멍만 한 틈도 안 주고 사람 숨통을 끊어놔. 한수빈이 우뚝 걸음을 멈췄다. 곁에 걷던 정 변호사도 말없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한수빈은 천천히 뒤를 돌아 오영숙 여사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전 수천 번도 넘게 틈을 들였어요. 당신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무릎이 쑤시네. 방 뺄 돈이 없네. 재현이 구청 월급으로 못 살겠네. 징징댈 때마다 전 제 살점을 떼어주며 그 틈을 막아드렸다고요. 당신들이 탐욕스럽게 훔쳐간 건 내 돈 1,000만 원 따위가 아니라 사람을 믿으려 했던 내 마지막 인간성이야. 오영숙 여사의 주름진 얼굴이 흉측하게 굳어버렸다. 한수빈은 더 이상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정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닫히기 직전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윤재현의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그 찌질한 폼새는 3년 전 강남 한정식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온화하고 수줍음 많던 공무원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 한수빈은 다시는 그 가증스럽게 고개 숙인 꼬라지를 착하고 성실한 줏대로 착각하는 병신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년 후 한수빈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재벌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눈부시게 빛나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판교 IT 회사에서 밤샘 야근을 하며 UI 시안을 갈아엎었고 미친 클라이언트의 변덕에 회의실에서 욕을 한 바가지 씹어 삼키며 심호흡을 했다. 부모님의 수원 고기구이집은 평소처럼 문전성 씨를 이루었고 아버지 한대성 씨는 가끔 화로 앞에서 다정하게 쌈을 싸먹는 젊은 커플들을 보면 흠칫 놀라 한참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불판을 박박 닦으셨다. 어머니 이정의 여사는 파혼의 파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지만 어느 화창한 주말 대청소를 하다가 장롱구석에 처박혀 있던 웨딩드레스 박스를 질질 끌고 나와 툭 던지며 물으셨다. 이 빌어먹을 천쪼가리 당장 소각장에다 태워버릴까? 한수빈은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스를 열었다.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되어 접혀있는 드레스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였다. 가장 위에는 비핀이 고쳐진 면사포가 얹어 있었는데 끝자락에 아주 미세하게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었다. 6개월 전 띵홀 축의금 접수대 쟁반에 자기가 직접 쥐어짜며 던져버렸을 때 생긴 상흔이었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데 싹 다 기부해버려. 한수빈이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재수 옴 붙은 건 빨리 털어내야 해. 아, 잠깐. 면사포는 놔둬. 한수빈이 불쑥 덧붙였다.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따위 쓸모없는 구시대 유물을 남겨서 멋에 쓰게? 한수빈은 면사포를 꺼내어 그 희미한 주름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나중에 우리 가게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스몰 웨딩 같은 거 대관해줄 때 인테리어 장식으로 쓰면 분위기 쩔 거 아냐. 이 비싼 천조가리가 그딴 쓰레기 같은 기억 하나로 끝나는 건 너무 아깝잖아. 어머니는 딸을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해 초여름, 한수빈은 제주도로 훌쩍 떠났다. 인생 역전을 자축하는 거창한 파티도 징글징글한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힐링 여행도 아니었다. 그냥 빡센 프로젝트가 끝났고 마침 연차 3일이 남았고 저가 항공 티켓이 싸게 풀렸길래 짐을 쌌을 뿐이다. 그녀는 쬐끄만 렌터카를 빌려 해안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다. 현무암 돌담 사이로 후덥지근한 바닷바람이 훅훅 밀려왔고 바다 색깔은 안구정화가 될 만큼 투명하고 파랬다. 그녀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루프탑 카페에 자리 잡고 시원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켰다. 알바생이 유리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윤재현의 통장에서 강제로 뜯겨나온 조정 합의금 2회차 입금 알람이었다. 한수빈은 알림창을 쓱 훑어보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캡처도 하지 않고 창을 꺼버렸다. 동네방네 자랑할 가치도 없는 푼돈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엎어놓고 한참 파도 소리를 듣다가 이내식 웃으며 다시 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었다. 사진 앵글 안에는 그녀의 얼굴 따위는 없었다. 오직 거친 나무 테이블, 샛노란 유자차, 저 멀리 반짝이는 코발트빛 바다, 그리고 렌터카 차 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작고 새하얀 레이스 액세서리 조각만이 담겨 있었다. 그 레이스는 예의 그 면사포 끝자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 그녀가 손수 바느질에 만든 키링이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그 하얀 천 조각은 너무나도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사진 밑에 아주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오늘 날씨 미쳤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다. 은행원 동기 강나윤이 가장 먼저 하트를 박았다. 우리 언니 존머탱 찢었다. 들러리 친구도 곧바로 등판했다. 야차 키 폼 미쳤다. 당장 나도 하나 만들어내. 어머니 이정의 여사는 댓글 대신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을 툭 던지셨다. 사진 속에는 수원 고기구이집 현관 입구에 새로 들여놓은 산뜻한 화분대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화분대 모서리에는 한수빈이 자르고 남은 그 거대한 면사포가 칭칭 감겨 리본 모양으로 예쁘게 묶여 있었다. 저녁 타임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카운터를 지키던 아버지 한대성 씨가 허리를 숙여 그 하얀 리본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꽉꽉 동여매고 계신 모습이 절묘하게 찍혀 있었다. 곧이어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경에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환상적인 소리가 겹쳐 들렸다. 수빈아, 오늘 우리 단골 손님들이 화분대 그 하얀 리본 보고 예식장보다 더 예쁘다고 난리 구시더라. 내 아빠가 혹시라도 똥바람에 날아갈까 봐 고기 굽다 말고 뛰어나가서 2번, 3번 꽉꽉 묶어놨다. 넌 신경 끄고 재밌게 놀다 와야. 답장은 하지 마라 바빠 죽겠으니까. 한수빈은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액정 화면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은 채 한참 동안 빙그레 웃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거센 바닷바람이 훅 불어오며 유리잔 안에 샛노란 유자 조각이 찰랑이며 얼음과 부딪혀 경쾌한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렌터카 차 키에 달린 하얀 면사포 키링을 슬쩍 집어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려는 카페 냅킨 위에 그 차 키를 보란 듯이 쾅 얹어 놓았다. 반면 윤재현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결혼식 전날 밤 이후로 완전히 박제되어 있었다. 가장 마지막 게시물 속 그는 한껏 차려입은 예복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자아도취 셀카를 찍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가족의 찬란하고 행복한 제2막. 그 역겨운 게시물 아래로 수십 개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자 현재는 댓글창이 아예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수원 고기구이집 현관 앞에서는 아버지 한대성 씨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그 하얀 면사포 자락을 단단하게 매듭지어 화분대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딸랑. 맑은 도어벨 소리와 함께 저녁 손님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자
카운터에 어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는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최고급 한우 첫 접시를 번쩍 들고 테이블로 향하셨다. 질긴 매듭으로 묶인 하얀 면사포는 거센 저녁 바람에도 절대 찢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엔드.